지금부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갑자기 진행이 됐었는데 이 수사가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해서 낙선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던 수사였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까지 묶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박문신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법조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저녁 8시 뉴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어제는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상황은 그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또는 배치되는 어떤 진술 또는 정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청와대가 새로운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의 그 해명이랄까, 이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첩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첩보가 이첩되기 때문에 이 울산시장 건 이거 하나만을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백원우 전 비서관 본인이 예. 얘기했죠. 청와대도 그렇게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김기현 시장 건 단 한 건만 별도 보고서로 전달됐다 하는 이제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진위 검증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기현 시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후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것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9차례 사후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이 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이것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후 보고라고 할 게 없이 압수수색 전에 이미 한 차례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실시 사실도 20분 전에 알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검찰에 가서 이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어긋나는 부분,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 그 비서관 4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부패 비서관의 박형철,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의 백원우예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유세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진술이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직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밑에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있고요.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사람들 다 저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공직기관 감찰하는 곳이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관 감찰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예를 들면 민심 청취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굳이 만약에 첩보가 들어와서 그 첩보를 생성을 해서 경찰청에 하달 이첩을 한다고 하면 그건 원래 반부패 비서관 관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 보시면 민정비서관 쪽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민정비서관인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까지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본인들의 업무와 상관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일을 주도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됐지만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던 특감반 말고 별도의 특감반, 경찰 출신 1명, 검찰 출신 1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감반을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챙겼다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민정비서관실에 소속돼 있었다는 그 별도의 2명으로 구성 특감반, 이들이 과연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이 민정비서관 밑에도 있었는지, 또 있었던 것으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있었다는 건 인정했죠. 그러면
곽상도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 사이에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 답변을 보면서 약간 모순되는 게 있어서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나가서 했다는 이야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했던 이야기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 문건만 별도로 직접 건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첩보를 같이 넘겼기 때문에 그 첩보만 별도로 넘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바로 백원우, 박형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긋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예, 예.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규명을 일단은 해야겠죠. 규명해야 될 핵심 부분이죠. 결국 검찰이 조사해야 될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보고받았다는, 그러니까 이첩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누가 만든 그 것을 누구한테 입수했는지, 백원우 전 비서관의 경우에 누구한테 입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첩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이거를 사후 보고받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네 가지 부분으로 결국 나눠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금의 논란, 그러니까 이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얘기가 좀 다른 부분, 이분들은 당연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단 규명이 돼야 될 핵심 논점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거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죠. 벌써 후임으로는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윤석열 총장의 동기, 예. 사법연수원 동기가 예. 유력하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뭐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 안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휴가를 내고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좀 염두에 뒀던 것 아닌가 싶은 건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일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을 만든 사건은 언제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댓글 수사팀에서 같이 속해서 윤석열 당시에 이제 검사하고 인사상 불이익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금 총장하고 인간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형철 비서관도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팀에 소속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 그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다가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죠. 물론 검찰에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하고 있다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말하면 예전에 가까웠던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본인이 한때 상사로 모셨던 조국 민정수석, 두 사람과 다 사실 다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끼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한 사람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윤석열 총장은 창과 방패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속된 말로 친문 출신도 아니고 캠프 출신도 아닙니다. 늘공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정권의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굳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누구 한 사람을 불리한 고의적으로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 진술들, 저 개인적으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있은 다음에 그 당시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나 또 SNS 통해서 열심히 알렸는데요.
지난해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기자들에게 전했던 당시의 심경, 이거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이첩, 경찰의 수사 이런 내용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 당시 민정비서관 밑에 특별감찰반이 있었는지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사람들이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압력도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6명이 있는데 4명은 처음에는 특감반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친인척 관리팀으로 4명이 근무하고 다른 2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 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민정비서관실에 그 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뭐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 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 관계인만 담당합니다. 심지어는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현장에 내려가서까지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 특별감찰반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친인척, 특수한 관계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을 들어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지에 내려간 사실은 있는데 김기현 전 시장 경찰 수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고래고기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갔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고래고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용어를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써준 대로 읽어서 저런 걸까요? 저건 기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울산에 내려갔다는 걸 시인했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특별감찰반원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대략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에 9명,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에 6명인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9명은 공직자 감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6명은 그 공직자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직무 위반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신문에 나왔던 이제 보도 내용 중에 따르면은 요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중에서 몇 명에게 공직자 감찰 업무를 시켰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술이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이 결국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 감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2명의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직무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건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은 그거는 그것대로 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갔던 것은 그 고래 관련해 가지고 분쟁 소지를 감찰하러 갔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뭐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아마 오후 운영위에서 뭐 추가적인 질의라든가 아니면 뭐 기자들의 추가 취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분은 저는 오전 답변 보면서 저분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민정특감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이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6명 중에서 4명은 원래 그 친인척 관리하고
두 명이 창성동 별관에서 다른 별동대로 한 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민정비서관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친인척하고 특수관계, 뭐 친구들 얘기하는 거겠죠? 친구들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요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내려갔습니다. 그 고래고기 때 울산 내려간 사람은요, 원래 있는 4명이 아니라 창성동에 있는 요 2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특감반원은 요 4명 얘기하는 거고, 뒤에 친인척 관리한다는, 뒤에 얘기했던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사람은 요 뒤에 창성동에 근무한 2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6명 중에서 친인척 관리하는 4명, 그 다음에 이 울산 내려가다 2명을 지금 헛갈리고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 사실관계 파악은 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그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특감반원 2명이 현지 취재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라는 걸 보면 그렇게 청와대 특감반에 한가한가한 생각 들 수 있죠. 이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울산 쪽에서 이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그걸 검찰로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 이거 뭐 불법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밍크고래 20톤인가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걸 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입건토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경찰과 검찰 간에 대립이 있는 이런 사건인데, 속된 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대립, 이거 민정비서관실 소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밍크고래 때문에 있었던 검찰과 경찰의 충돌 문제, 이거 조율하라고 민정비서관실 소속 창성동에는 2명이 내려갔다? 이거 잘 납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아마 노영민 실장의 저 얘기가 뭔가 모순도 있고, 정말 그 2사람이 내려간 건 맞는 겁니다. 실장도 인정을 했으니까. 정말 고래고기 때문에 경찰이랑 검찰 싸우는 거 중지하러 갔는지, 그 왜 내려갔는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아마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 광수대 수사 관계자들 조사하면 그 창성동에 있었던 2사람은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아마 금방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나왔었던 민정수석실 직제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검찰이 아마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족과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바로 여기에서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장과 임원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부패. 그래서 울산시장은 민정비서관이 관리하거나 감독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오히려 한다고 한다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원우 비서관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들어온 것을 반부패 비서관실 통해서 경찰에 넘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규정상 일단 그 업무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 그다음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시장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뭐 예를 들어서 보고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별도의 정치적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백원우 전 수석이라든가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미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 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도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관련돼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 첩보에 대해서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 통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문건을 그 특감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린터 위에 하나의 문건이 있는 걸 봤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 문건을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다. 그런데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런 게 여기 있네 하고 줬더니 황급하게 뺏어 가더라. 이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관련한 이야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의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특감반에서 모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쓸만한 정보가 있다면서 제보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특정 인물이 그 김기춘 그리고 해수부 4급 이하의 공직자들 이런 식으로 해온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일부 공직자 해온 업체 이렇게 첩보의 대상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인걸이 그걸 자세히 보고 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칭 그것을 킬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희 특감반 사무실로 오더니 제 자리까지 직접 왔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에게 그 제보자 회사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백원유에게 전화를 했나 봐 라고 경찰청에 이첩을 시키겠다고 저한테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뭘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실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특감반이 있을 때 김기춘 전 실장하고 해운업체가 관련된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 근데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에 이직첩을 하라고 하면서 백원우 전 비서관한테 관련자가 전화를 했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김기춘 전 실장이 특감반의 감찰 대상입니까? 아니죠. 전 실장이에요. 민간인입니다. 전 정부 고위직이에요. 아마 저 당시 아마 이미 구치소에 들어가 있던 상황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고위직인 현재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 어떤 첩보도 특감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것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뭐 이 얘기를 아마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 쟁점,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전국 쟁점이 되면서 전국은 더 얼어붙고 여야간은 대치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야당은 이 건,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부산시장 건,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우리들 병원의 그 은행 대출 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친문 3대 게이트다 해가지고 예. 사건 자체를 정치 성격으로다가 규정을 하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 김기현 실장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장에 따르면은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좀 사건에 계속 그 불붙어서 갈 그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모든 200개 안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0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당 4시간씩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시간이 되고 이 400시간이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 끝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발언만 듣다가 정기국회는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불러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아마 관건은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일 거예요. 어제 이제 일부 보도에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비서관, 비서동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관련된 김기현 당시 전 울산시장의 수사에 있어서 쟁점은 두 개입니다. 첩보를 이관한 이후에 계속된 보고와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문건을 어떻게 생성했는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첩보 이후의 상황들은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서 검찰이 문건을 거의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첩보가 내려간 다음에 청와대와 경찰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거는 과연 그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이 문건을 생성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관련자들 다 부인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 좀 들어가고 싶을 건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쉽게 허용해 줄 수는 없을 거고, 이 부분이 아마 수사의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 이전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어떤 소환 조사에서 과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금 외부에다 한 얘기들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한 얘기는 전혀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할지도 먼저 검찰이 체크는 할 겁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분께 새롭게 전해드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가수 정준영 씨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6년 상당히 중형이 내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준영 씨에게는 징역 6년, 그리고 최종훈 씨한테는 징역 5년 이렇게 내렸는데 구형이 7년 5년이었으니까 거의 구형량대로 나온 셈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얘기한 것이 정준영 씨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일부 인정도 하고 반성하는 빛이 보인다 해가지고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한 거고요. 최종훈 씨의 경우에는 일부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반성의 빛이 없다 해가지고 구형량 그대로 선고를 한 좀 굉장히 좀 중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사실 이 가수 정준영 씨 카톡 예. 단체 대화방에다가 자신이 어떤 성폭력을 한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올리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SBS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렸던 사안인데 재판부가 오늘 상당히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양형 의혹 보시면 특히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최종훈 씨하고 그다음에 이 정준영 씨하고 같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성을 상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최종훈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그러니까 최종훈 씨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거고 정준영 씨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이게 합의한 관계다 이런 식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의 정도로 보면 최종훈 씨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양형 의혹에 있어서 최종훈 씨에 대해서 더 이제 재판부에서 안 좋게 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이제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 불법 촬영한 영상물 올린 부분 있잖아요. 예. 몰래카메라 범죄 그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법적으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되는 그렇죠.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정 성립이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방의 증거 능력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지만 어쨌든 정준영 씨는 스스로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거기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양형에서 좀 감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앞서 박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형량보다 정준영 씨는 그래도 좀 줄었는데 최종훈 씨는 그대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정하고 있는 부분, 부인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성범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피해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연예인들은 공인이고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덧붙였고요. 예, 성범죄 저지르고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해서 대화방에 올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 오늘 선고 끝나고 나서는 정준영, 최종훈 두 사람이 펑펑 울면서 나갔다는 기사도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화면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오열을 하고 한 사람은 눈시울을 붉힌 채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펑펑 울면서 후회를 했겠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1심 선고하면서 내렸던 판결문에 밝혔던 중형 선고 이유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